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 신화의 세계를 탐색하게 될 이화여대 정재서입니다. 동양 신화는 사실 잊혀진 상상력입니다. 잊혀진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미 이제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러한 상상력일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이 8주 동안 바로 이 우리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상상력의 DNA를 다시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양신화의 재미와 의미를 함께 느끼고 또 즐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동양 신화는 주로 중국 신화를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수천 년 전 신화 시대에 중국 대륙에는 수많은 아시아의 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문화를 이뤄내고 또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신화, 중국 신화는 우리에게 동양 신화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신화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결국 우리 동양 신화가 오늘날에 있어서 왜 필요한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한 가지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몰던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몰았으니까요. 이제는 중고차 값도 안 쳐줘요. 그냥 이제 폐차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집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저녁 무렵에 중고차 딜러가 와가지고 낡은 차를 끌고 폐차장으로 갈 적에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10몇 년 동안 저의 우리 가족의 발이 되었던 정말 그런 이 자동차예요. 그런데 그것이 폐차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봤을 적에 제가 마음이 막 즐거웠을까요? 그랬다면 너무나 비인간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쇳덩어리에 대해서 자동차의 쇳덩어리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지금 사물과 또는 기계와 교감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근대 이후에 물질과 또는 이 기계와 밀착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도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교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화야말로 원시 인류가 바로 식물과 동물, 광물, 온갖 사물들과 대화했던 시기의 사물입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령이 있고요. 오래된 바위에도 뭔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혼이 깃들여져 있죠. 또 해도 역시 단순한 이것이 어떤 태양 항성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해의 신이 있고요. 모든 사물을 말하자면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물과 인간이 대화했던 시기에 이 서사적 사물로서 풍부한 이러한 상호 교감하는 주술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지금은 바로 특히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이 감수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물 혹은 기계와 인간의 교감이 증대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주술적인 그런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주술적인 생각, 뭐 사물과 교감한다 이런 거를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 걸 버려야지 우리는 빨리 과학화되고 그런 미신으로부터 탈피해서 합리적인 인간이 된다고, 근대적인 인간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탈주술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또 주술을 걸어야 되는 이러한 그 시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탈근대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그 주술의 이 주술적인 감수성을 지녀야 되는 이런 그 시대로 온 것이죠. 저는 이러한 그 시대적 징후를 가장 잘 그 산업적으로 또 경영이라든가 이런 그 실용적인 분야에서 이것을 구현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의 제품에 대해서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구한 그 3가지. 그 제품, 뭐 스마트폰이 물론 이제 대표적이겠습니다만은 뭘 요구했습니까? 첫 번째, 휴머니티. 인간성이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품에. 두 번째가 리버럴 아츠, 인문학이죠. 인간의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맨 마지막에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사물과 또는 그 기계와 인간이 교감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시대적 징후를 가장 아주 적절하게 그것을 실제 그 현실에 그것을 적용한 그러한 뛰어난 어떤 그 예지를 지녔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지금 시대에 신화가 필요하고 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신화가 왜 필요한지, 신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을 근원적 차원과 기능적, 실용적 차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새로운 주술의 시대. 여기에서 우리는 사물과의 교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신화는 풍부한 그런 주술적 감수성을 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필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사물과의 교감, 이것과 관련됩니다. 지금 이 사물과의 교감이 지금 굉장히 특히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사이보그라든가 이런 이 기계적 인간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대두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도 사실은 우리도 이제 사이보그화, 로봇화 돼 갑니다. 우리도 많은 기계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우리 몸에 내장하거나 이제 아마 이런 상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결국 기계 장치와 인간이 서로 이제 접근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인간의 시대를 포스트 휴먼 또는 트랜스 휴먼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뭐냐면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기계냐 하는 거죠. SF 영화나 소설에서는 이미 그러한 미래를 예상하고 있죠.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이 영화. 여기에서 주인공 앤드류, 이 로봇이죠. 이 로봇은요, 결국 나중에 주인집 그 손녀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나중에는 로봇을 포기하고 자기는 인간이 돼야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손녀딸과 함께 늙어서 죽는 길을 택해요. 동력을 끊고. 자, 이 정도 되면 뭐 정말 어디까지 인간이고 어디까지 로봇이냐 경계가 애매해지죠. 자, 이랬을 적에 바로 신화는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신화 시대 원시 인류는 벌거벗은 정말 이런 상태에서 이 자연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그 분투했습니다.
그 신화는 바로 그 원시 인류의 정말 벌거벗은 상태에서의 그 본능 그대로의 모습과 욕망과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할 적에 바로 신화는 정말 그 하나의 모범적인 하나의 답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신화의 의미를 요약한다면 바로 신화는 잃어버린 생명력의 원천이자 이거는 주술적 감수성이죠. 가장 오래된 인문학의 고전이다. 가장 오래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학문의 고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담지한 가장 오래된 고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기능적 차원에서 한번 그 신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화는 어떤 그 기능,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저는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이 기능을 세 가지를 꼽는다면 상상력과 이미지와 스토리의 능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상력. 요즘 상상력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됐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상상력의 원천. 우리가 최초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의 원형이 되어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 땅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상상력은 인문학 고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전 중에 고전이 바로 아까 신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신화는 우리의 상상력의 보물창고, 보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상상력의 시대에 신화가 그러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이미지의 시대다.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고 기억나시죠? 네. 지금 이 로고 바로 그 모 커피숍에서 쓰고 있는 그 로고입니다. 이 누굽니까? 이 로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마녀죠. 뱃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하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해요. 치명적인 유혹을 상징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인 셈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 신화 이미지는요, 신화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품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왜? 이런 이미지들은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문화산업. 이 문화산업은 아주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이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산업이죠. 문화산업은 사실은 스토리 산업입니다. 문화산업에서 제일 핵심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것이죠. 그 영화가 아무리 그 화면이 좋고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이야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 그 영화 망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스토리가 중요한데요. 이 크게 성공한 대작들을 보십시오. 해리포터 이 이야기. 해리포터 시리즈의 경우는 이거는 바로 서양의 마법 이야기죠. 켈트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 마법 이야기. 이것을 그 소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게르만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 소설이죠. 그것을 영화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검증돼 있고 그리고 그런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는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우리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살아남아 있고요. 모든 검증된 그런 이야기 요소들이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알게 되면 바로 이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신화는 바로 상상력과 이미지의 원천이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스토리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상상력과 이미지, 이 스토리의 이 능력,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신화가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화는 바로 그 원시 인류의 정말 벌거벗은 상태에서의 그 본능 그대로의 모습과 욕망과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자유롭다. 저는 그런데 그 말 안 믿습니다. 상상력 자유롭지 않다. 신화는 바로 상상력과 이미지의 원천이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스토리이다. 새로운 주술의 시대. 여기에서 우리는 사물과의 교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신화는 풍부한 그런 주술적 감수성을 내장하고 있다. 신화가 지금 귀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